이 3교시의 이제 정보통신 접지는 제가 이제 우리 멘토가 한 분이 푸신 거를 제가 일부 참조를 했어요. 참조해서 그거를 이제 그분이 푸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그분이 푸신 건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 말 몇 마디 바꾸고 해서 한 거예요. 정보통신 접지의 정의. 접지의 정의가 뭐예요? 접지는 그냥 땅에다 묻는 거를 접지라고 하는 거죠. 뭐를요? 접지선을 땅에다 묻는 건데. 근데 그 접지선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통신 접지는 통신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 장비를 끌어다가 그 땅하고 접속시키는 거를 접지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그게 접지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입력 및 시스템 보호, 서지 전압 보호, 그 다음에 서지 전압을 방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전위 안정화. 통신 접지의 가장 큰 목적은 전위 안정화예요. 그 다음에 안정된 기기를 동작시키게 하기 위해서, 물론 입력 및 시스템 보호도 큰 목적이지만 통신 접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안정된 기기 동작이죠. 기준 전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접지하고 독립 접지를 목적 쓰고 공통 접지하고 독립 접지 특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공통 접지는 통신 설비를 다 같이 하나의 접지 전극에다가 공통으로 엮어서 묻어버리는 방식이고, 독립 접지는 설비별로 따로따로 접지를 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공통 접지하고 독립 접지 방식의 특징을 거기 비교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저항,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의 구성 요소, 접지 저항이 어떻게 결정되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 공사식 그 문제가, 접지 공사식 고려사항. 대부분 우리나라는 공통 접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전에 땅에다 묻으니까 땅의 조건이 어떤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그래야 접지장을 낮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접지선은 짧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선은 굵은 접지선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야 저항이 적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자재는 한번 땅속에 묻으면 다시 파내고 또 접지를 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방전하기 충분한 용량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자재가 가능하면 낮은 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되고요. 저감제를 사용할 수도 있죠. 접지 저항은 측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사전극법, 그 다음에 전위강화법, 그 다음에 클램프 온 미터법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위너의 사전극법은 보조전극을 4개 사용하는 거고요. 전위강화법은 거기 보조전극이 3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 온 미터법은 그냥 그 장비로 그냥 간이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간편 측정법이 클램프 온 미터법이고요. 이제 현장에서는 주로 뭐 사용해요? 클램프 온 미터법 사용하죠. 우리 통신 쪽에서는 주로. 근데 중요한 설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너의 사전극법이나 전위강화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드론 공격 시 탐지 및 식별 방법, 안티드론 기술. 안티드론은 드론을 떨어뜨리거나 무력화시키는 기술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문제 자체가 국어상으로 보면 이상해요. 보세요. 드론 공격 시 탐지 및 식별 방법, 안티드론 기술 말 되죠. 근데 드론 탐지 및 식별에 필요한 효과적인 구축 방법, 목적어가 없어요. 필요한, 뭐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무슨 구축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유추해서 써야 돼요. 드론 탐지 및 식별에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할래. 이거를 그냥 쓰라고 유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적어를 줘야 되는데 목적어를 안 줬어요. 정보통신 기술사들이 국어에 약해요. 저는 답안을 늘리는 방법은 이런 쪽에서 답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답을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늘려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명쾌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주어를 반드시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안티드론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맨 먼저 뭐를 써야 돼요? 안티드론 기술은 이렇게 써야 되죠. 주어를 쓰는 거예요. 주어.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사들이 국어에 약한 게 뭐냐면 주어를 생략하고 쓰는 습관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도 그렇죠. 주어를 생략하죠.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느끼죠. 그런데 그 말하듯이 글도 내가 쓰는 습관이 있으면 주어를 생략하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주어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서술형에서는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안티드론 기술은 뭐 식별, 무력화하는 거죠. 무인 비행체를 탐지, 식별, 무력화하는 기술이 안티드론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안티드론 기술이 사실은 주요한 문제고요. 안티드론 기술을 하려면 탐지하고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탐지하고 식별 방법, 안티드론 기술, 드론 탐지 및 식별에 필요한 효과적인 구축 방법. 이렇게 결론은 안티드론 기술을 쓰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탐지하고 식별하고 그 장비를 구축할 때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 요 문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드론 기술부터 써야 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안티드론 기술 썼고, 안티드론 기술의 필요성은 요즘 이제 사생활 침해나 공격용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드론 기술이. 그래서 드론이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측면도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돼 있고요. 그래서 탐지하고 식별하고 안티드론 기술은 되게 무력화하는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탐지 기술, 식별 기술, 무력화 기술은 하드킬 기술하고 소프트킬 두 가지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탐지하고 식별 기술에 레이더를 이용하냐, 그다음에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냐, 음향 센서를 이용하냐, IR 카메라를 이용하냐. 그러니까 드론을 탐지를 해야 드론을 무력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식별 방법은 유관 식별이나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력화 기술은 하드킬 기술은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을 던져서 잡을 수도 있죠. 거기 금을 네트건은 총으로 그물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프로펠러로 대부분 동작을 하니까 그 프로펠러가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맹금류를 이용하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 맹금류는 독수리나 매 훈련시켜가지고 걔네로 잡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술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방공용 대공하기. 일종의 포 쏘는 거죠. 포 쏘가지고 그 옆에서 터지게 하는 거죠. 터지면 걔가 맞고 떨어지도록. 그 다음에 직사 에너지 무기, 레이저나 RF 건으로 격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소프트 기술은 어차피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파를 쏘는 거죠. 전자파를 쏴서 째밍을 일으켜서 그 전파하고 비슷한 그 전파하고 비슷한 주파수 대역에서 아주 큰 신호를 발사해서 째밍을 일으켜서 통신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위성망법 재밍은 거짓 좌표를 쏴주는 거죠. 어차피 위성을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걔도 판별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성 좌표 그러니까 위성하고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서 거짓 좌표를 주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위성 신호를 받으니까 얘가 자기 위치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계산 잘못하도록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종권을 이제 해킹하는 거예요. 해킹해가지고 프로토콜을 해킹을 해서 조종권을 탈취하는 그런 방법이 소프트킬의 방법이 있고요. 지오펜싱은 펜싱이잖아요. 펜스. 지오펜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드론 GPS에 비행 금지 구역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해가지고 특정 구역, 그러니까 걔가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지하고 식별 시스템 효과적인 구축 방안은 그냥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했어요.
뭐 어떻게 쓰든지 이런 어떻게 쓰라고 한 거는 없고 그냥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법 쓰라고 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응 시스템을 통합 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티드론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 뭐 원스톱 체계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축 및 적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실증 시에는 PSLT 재난통신망하고 연계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5년까지는 뭐 핵심 기술 개발하고 26년에서 28년은 기술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 체계를 구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써놨. 이게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일단 있는 그림을 이용했고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수신기의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 수신기의 4가지 특성 쓰는 문제인데요. 일단 무선 통신 수신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 수신기에서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RF 시스템은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라고 하면 거기 안테나가 있고 대부분 여기에 밴드패스 필터가 와요. 밴드패스 필터가 있고 수신기는 대부분 LNA가 있죠. 노이즈 피겨 때문에 여기 노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믹서가 오죠. 여기에서 중간 주파수를 만들어내요. 첫 번째 중간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가 F1이었으면 여기는 중간 주파수 F2로 더 낮은 주파수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뭐 소필터나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폭해서 다시 중간 주파수 2로 만드는 요 방식. 그러니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베이스밴드로 가면 여기서 바로 베이스밴드로 가면 여기에서 중간 주파수로 만들지 않고 바로 베이스밴드로 떨어뜨리면 중간 주파수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얘가 그냥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간 주파수를 다시 한번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한 번에 떨어뜨리기 힘든 거나 아니면 선택도나 이런 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통신 수신기는 아주 단순한 구조 아니면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IF2로 하나, 두 개 사용한 거, 중간 주파수로. 이런 방식이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고요. 3개 사용하면요, 트리플 슈퍼 헤테로다인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있으면 2개의 중간 주파수가 있으면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개가 있으면 트리플 슈퍼 헤테로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무선 통신 수신기는 제가 그냥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으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무선 통신 수신기의 구성 요소를 쭉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 수신 방식 쓰라고 했으니까 가번에 거기 퍼스트 믹서 있고 퍼스트 IF 있죠. 그 다음에 세컨드 믹서 있고 세컨드 IF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방식이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왜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을 사용하냐, 장단점을 쓴 거예요. 감도하고 선택도가 좋아지고요. 충실도도 좋아져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두 개의 중간 주파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더 비싸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가 2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만 나오지 않잖아요. 요것만. 여기에다 딱 내가 공급해주는 주파수만 나오지 않고 다른 주파수 성분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 영향을 더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프리퀀시가 발생한다는 세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 수신기의 네 가지 특성은 감도,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무선 설비 기사에 주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러죠. 그런 제가 결론을 많이 써놨어요. 결론에 이제 대부분 다 정리를 하는 쪽으로 문제에서 준 내용 정리를 결론에 대부분 해놨거든요. 이거는 한번 결론을 읽어볼게요. 무선통신 수신기는 안테나, LNA, 믹서, 각종 필터 등으로 구성되며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미약한 신호를 수신하여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신기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수신 전파의 주파수를 그것보다 낮은 중간 주파수 IF로 변환해서 선택하고 증폭하고 검파하는 방식이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인데 중간 주파수로의 변환을 1회, 2회, 3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회 변환하는 방식을 더블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선택도, 감도, 충실도가 양호한 반면에 수신회로 중에 국부 발전기,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파수 변환기, 믹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지 프리퀀시 응답이나 아니면 스푸리어스 응답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이제 요 내용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건축물에 건축허가 신청 시 이동통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사용전 검사 대상이 우리가 건축물에 정보통신 설비 넣을 때 구청에서 사용전 검사하죠.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용전 검사 대상이 뭐가 있나 세 가지가 크게 있잖아요. 군의 통신 선로 설비. 이거 뭐예요? 우리 집에서 보면 인터넷 아울렛에 내가 인터넷 아니면 AP가 있으면 AP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 설비가 그 선이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때 그런 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축 케이블 다 여러분들 안방에 동축 케이블 꽂을 수 있는데 다 있어요. 방송공동 수신 설비. 아, 우리 집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IPTV 보는데. 그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점검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동통신 군의 선로 설비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동통신 하려면 내 핸드폰인데?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우리 아파트에서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 있는데 여기 딴 데 여기 기지국하고 통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다 뭘 설치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지하 주차장이다 여기가. 지하 주차장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동통신 중계기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동통신 중계기를 이동통신 사업자가 와가지고 설치를 막 그냥 벽에 막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동통신 중계기는 전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테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급전선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전선이 지나가는데 막 이동통신 사업자가 건축주의 허가도 없이 막 와가지고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하고 막 급전선 깔아가지고 안테나 막 설치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 내가 지하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전원단자, 중계기 설치 위치, 그 다음에 급전선이 가는 배관, 이런 것들을 이미 설계도서에 다 반영해가지고 건축주가 설치를 해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이게 법이에요. 이거 안 만들어 놓고 하면요, 법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제대로 됐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용 전 검사.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는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 뭐 감리를 안 받은 건축물이면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나와서 체크하게 돼 있는 항목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 기준은 근데 여기에서 뭐만 물어봤어요? 이동통신 설비, 이동통신,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설치, 이동통신 설비. 이동통신 설비는 그래서 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통신 설비라고 하면 이동통신 중계설비가 있어요. 중계설비. 얘는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 배관, 기타 뭐 부대시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얘는 중계기. 실제 중계기 설치해야 되잖아요. 안테나, 급전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건축주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주라고 하면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설치해야 되는 거고, 얘는 누가 설치해야 돼요? 이동통신 사업자. KT, SKT, LG U+가 설치해야 되는 거라고요. 얘네는 설치의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이동통신 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통신 설비의 설치 기준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거기 1번에 나에 있어요. 설치 기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 건축물의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지하층에는 반드시 이 두 개가 설치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상층,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지상층까지, 그러니까 지상층은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동통신 사업자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전원,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배관, 이런 거를 해놔야 되잖아요. 건축주가. 그래야 이동통신 사업자가 와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주하고 이동통신 사업자하고, 야, 우리가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할게. 니네가 와서 좀 설치해줘. 근데 이동통신 사업자가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지하층에는 무조건 지금 1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지상층은 협의해서 해야 돼요. 근데 건축주는, 야, 우리는 층마다 다 하자. 층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동통신 사업자가, 야, 여기는 층마다 할 필요 없어. 한 3개 층에 하나씩만 설치해도 된다. 아니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건축주는, 야, 돈도 많이 드는데 그냥 3개 층에 하나씩 하자. 그러면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건축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협의해가지고, 여기 우리 집에서 이동통신 하는데 문제가 안 되게끔만 되면 되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협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 건축주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책임 범위하고 그 업무 협의 절차가 왜 필요하냐? 협의해서 해야 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하층은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하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공동주택에 대한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설치 표준도 및 설명. 설치 표준도는 이미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하층에는 거기 들어가 있죠. 지하층에는 들어가 있고요. 거기 지상층은 협의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옥상에서 내가 기지국에서 받아서 지하층까지 내려면 거기 배관을 건축주가 해놔야 돼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 그래서 설치 표준도를 거기 해서 설명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건축주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시공 책임 범위 해서 건축주는 이동통신 군의 선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 군의 중개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설비. 중개설비는 이거 이야기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군의 선로 설비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장비는 뭐 제가 해놨으니까 접지 이런 것도 건축주가 해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축 단계별 업무 협의 절차, 설계 단계하고 시공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설계 단계에서는 거기 이동통신 사업자 측만 보시면 돼요. 이동통신 사업자 설계 협의. 설계를 해서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설계 도서를 보내서 협의하는 거예요. 설계 절차. 이렇게 우리가 설계했는데 괜찮냐. 그러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야 문제 없겠다. 그러면 검토 완료를 건축주한테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공할 때는 이미 설계도서는 합의가 됐으면 실제 시공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시기 협의를 하는 거예요. 시기. 건축주가 이런 것들 준공 시점에 가까워 왔을 때 해야 되잖아요. 언제 니네 중개 설비를 언제 설치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게 돼 있고 거의 준공 시점 다가왔을 때 중개 설비 설치해야 되잖아요. 막 사용자가 입주민들이 막 입주하고 있는데 야 그때 설치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가능하면 준공되기 이전에 준공 전에 공사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 측만 보시면 그렇게 원래 협의하는 거예요. 그림은 복잡한데요. 사실 협의해야 되는 단계는 설계 단계하고 시공 단계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개용 마이크로웨이브 중개소. 마이크로웨이브 중개소죠. 상주 유인국사.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데예요. 구축 관련해서 고려사항. 그래서 대개 마이크로웨이브는 유선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도서 산간 지역의 네트워크 연결이나 아니면 유선망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유선망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서도 음영 지역을 해결하려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섬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살아. 근데 방송 신호가 안 가. 그러면 중간에 뭔가를 설치해줘서 그 사람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확보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개념도를 거기 그려놨고요. 거기 전용회선 2원, T1 이거는 지워도 돼요. 요즘은 전용 2원, T1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적당한 그림인데 거기 그 그림에 그게 붙어 있어서 그냥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시스템하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비교해 놓은 자료가 그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구축 관련 고려사항. 크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인국사니까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거기는 구축물로 표시해 놨고요. 청사. 그 다음에 송신설비는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안테나, 송신기, 전원설비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구축물로는 타워, 피레. 그 다음에 타워에 피레가 붙고 타워에 접지가 붙죠. 이제 그 구축물을 그걸로 보고 각각의 고려사항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중개소 장소 선정을 해야 되죠. 구축시 고려서. 어디에다가 할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전파 서비스 가능 여부, 뭐 전원선 인입이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난재해 좀 자연재해 영향을 덜 받는 지역에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산 꼭대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송신 출력, 송신 설비로는 높이, 안테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신점의 높이, 안테나 이득, 안테나의 틸트, 중계기, 전원부, 송신 설비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구축물은 타워는 여러분들 타워에 뭐 설치해야 되는 줄 아세요? 피렉이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항공등은 설치해야 돼요. 항공등. 왜 산 정상에 보면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항공등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낮게 날지 말라는 거죠, 비행기가. 그 다음에 이제 피레 및 접지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사는 뭐 소음 문제나 쾌적한 뭐 근무 환경 뭐 당연한 거죠. 뭐 이제 그렇게 좀 제가 나눠서 고려 사항을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문제 머신러닝 기반 6G 물리겠죠. 저도 뭔 문제인지 잘 모르고 푼 문제. 이제 자료만 그냥 정리한 거예요. 사실 6G 이동통신 물리계층 관련 이게 딱 자료가 딱 하나 있어요. 찾아보시면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자료 외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 자료만 가지고는 뭔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6G는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6G는 제가 쭉 썼고요. 그래서 5G 이동통신하고 비교하는 2번까지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머신러닝 기반의 6G 물리계층 관련 사항을 세부 기술별로 분류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모, 채널 코딩, 다중접속, 신호 추정, 채널 추정, 동기, 변복조, 위치치기 이렇게 그 자료에 나눠져 있어요. 머신러닝을 여기에다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쭉 뭐 비명성이나 간섭 제어 해가지고 쭉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뒤에 안테나 수 및 채널 변화의 간과나 낙습 필요. 이거 그 자료 정리한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자료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설명을 잘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이런 문제를 문제 출제자도 이해를 하고 냈는지 모르겠어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는. 예, 이제 4교시. CCTV 영상 촬영부터 저장에 필요한 시스템. 대부분 CCTV 시스템은 촬영하는 촬영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촬영한 거를 전송하는 전송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시, 그러니까 화면에 띄워야 되잖아요. CCTV를 감시하는 감시부가 있고 제어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근데 이제 저장을 하려면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해안 감시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요 문제 제가 그냥 요약해서 정리한 거지 사실은 앞에 해안 감시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CCTV 그냥 해양 감시용이든 뭐든 CCTV에 대해서 제가 쓴 거고요. 이제 3번 직접 답을 쓸 때 제가 해안용이라고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양 감시용이라고. 대부분 근데 해양 감시용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CCTV는 대부분 CCTV가 있고요. 이게 이제 쭉 스위치나 이런 거 FDF 거쳐서 광으로 오죠. 광으로 오면 이제 L3 스위치 거쳐서 그 다음에 IP 컨트롤러로 표출을 하죠, 표출.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돼 있고요. 거기 이제 KVM 스위치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컨트롤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해양 감시용 CCTV 시스템의 구성들은 그 위에 그림을 정리한 거예요. CCTV 함체 스토리지, IPR 컨트롤러, VMS 서버 이렇게 그냥 제가 중요한 장비만 해서 구성 요소로 넣는 거고, 이제 저장 용량 산정 방식 시 CBR하고 VBR 방식을 비교. 시스템의 CCTV 저장 용량은 산출 공식은 대단히 간단해요. 어떻게 거기 제가 저장 용량은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저장 용량은 스토리지 저장 용량 이야기한 저장 용량은 어떻게 돼요? 거기 QHD라고 되어 있잖아요. QHD. 여기는 뭐예요? 며칠간 저장할래? 이거에 며칠간 저장할래? 얘는요? 하루당 몇 시간을 녹화할래? 이거 몇 시간을 저장할래?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1초에 얼마가 날라오. 카메라 한 대당 몇 개가 날라오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거는 한 대당 저장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대당. 카메라 한 대당 저장 용량을 어떻게,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가 있으면 얘가 뭐 압축을 하든 뭐 하든 실시간으로 날리는, 여기에서 날라오는 게 Q예요. Q. 얘를 몇 시간을 저장할 거냐, 또 며칠을 저장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시간당 저장 용량 계산한 게 있어요, 제가. 시간당 저장 용량, 날수는 안 곱하고 시간당 저장 용량은 3메가로 날라와요. 얘가 3메가예요. 3메가 비트로 날라오면 60초죠. 1초예요, 1초. 비트니까. 초당 3메가로 날라오니까 60초가 곱해져야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 고쳐야죠. 얘를 8비트로 나눠야 돼요. 바이트로 환산하려고. 그 다음에 1350바이트 나오죠. 메가바이트. 이거를 1024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318기가가 1시간당 카메라 한 대당 1.3기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제 CBR하고 VBR이잖아요. CBR은 요 Q하고 연관된 거예요. Q. 이게 3메가로 매번 똑같이 날라오느냐, 아니면 얘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에서 찍은 용량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걔가 VBR이고요. CBR은 컨스턴트. 항상 일정하게 날라오느냐, 아니면 가변적으로 날라오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얘가 가변적으로 날라오면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하잖아요. 1시간당 저장 용량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CBR은 고정된 크기로 이 카메라가 영상을 인코딩해서 보내주는 거고요. VBR은 가변되는 크기로 영상을 인코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R이라고 있어요. 에버리지 비트레이트. CBR하고 VBR의 특징을 조합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하여튼 CBR하고 지금 VBR 두 가지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CBR은 고정된 비트레이트로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저장 용량 계산하기가 쉽겠죠. 얘는 VBR은 저장 용량이 변하니까 그 여유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 놔야 돼요. 이제 저장만 보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CBR은 영상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고정된 변화가 많아. 영상이 많으면 영상의 변화가 많으면요, 비트레이트가 증가하거든요. 인코딩하는 용량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일정한 크기로 항상 자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항상 보내기 때문에 여기 변화가 많아. 그러면 일정한 크기로 항상 보내야 되니까 영상 품질을 떨어뜨려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VBR은 변화가 많아. 그러면 크게 보내고요. 변화가 적어. 그러면 줄어들겠죠, 용량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영상 품질이 일정해요. ABR은. 그래서 CBR은 근데 장점이 뭐냐면 시간이 빨라요. 인코딩하는 시간이. 근데 ABR은 느릴 수도 있어요.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인코딩 시간이 느리다는 게 단점이고,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화면 변화가 많지 않으니 영상 인코딩은 CBR로 하고요. 주로 영상 변화가 많지 않은 영상 인코딩은 ABR로 하는 거예요. 많지 않은, 똑같네요. 많은은 CBR로, 많지 않은은 CBR로 하는 거고요. 많은은, 그래서 ABR에 많지 않은을 지우세요. 잘못됐어요, 거기. 많지 않은 거는 CBR로 하고, 많은 거는 ABR로 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뭘 사용하겠어요? CBR을 주로 사용하죠. 근데 ABR 같은 거는 영상 품질이 중요한 데서는 ABR을 사용해야 돼요. 주로 우리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그냥 다 CBR로 사용해요. 그게 편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SNMP 기반 망관리 시스템에서 신규 모델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장비의 장애 감시를 위한 운영 절차. 그러니까 제가 문제 분석한 거는 뭐하고 뭐를 쓰라고 한 문제로 저는 분석을 했냐면, 어떤 네트워크에서 신규 장비를 도입할 때
도입을 어떻게 하냐. 도입 과정을 쓰는 거고요. 하나는 걔를 이제 실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장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장비에 대해서. 그 운영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문제로 본 거예요. SNMP 문제로 보고 푼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변경 관리를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변경 관리 절차 수립의 필요성을 쓴 거예요. 왜 변경 관리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변경 관리 절차를 네트워크 변경 계획 수립하고 변경 요청을 접수하고 뭐 해가지고 변경 우선순위 할당하고 뭐 변경 하여튼 쭉 이렇게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트워크에서 신규 장비를 도입한다는 게 결론은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하는 거고요. 신규 장비의 장애 감시를 위한 운영 절차를 그래서 신규 장비 장애 감시가 왜 필요하냐. SNMP를 이용한 그 SNMP는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그냥 앞에만 붙여놓은 거예요. SNMP 빼도 사실은 이 문제는 전혀 이렇게 푸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장비의 장애 감시를 위한 운영 절차. 그래서 신규 장비에 왜 장애 감시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신규 장비의 장애는 어떤 장애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 다음에 신규 장비 장애 감시를 위한 운영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장애 처리, 예방 점검, 장애 모의 훈련, 비상계획 수립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썼어요. SNMP는 하나도 없죠. 요 내용에. 소제목에만 그냥 SNMP를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그냥 달아놓은 것 뿐이에요. SNMP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SNMP로 문제를 놓고 풀면 문제 자체가 이상해져요. 제가 그래서 SNMP를 못 써서 안 쓴 게 아니고요. 쓸 수 있는데 SNMP 문제로 놓고 푼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변경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며 신규 장비를 네트워크에 도입했을 때 어떻게 장애 관리 운영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지 장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신규 장비에 대해서 그거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화망 5G 특화망은 뭐 다 아시다시피 상용망이 아니죠. 5G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는 상용망이고요. 특정 지역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5G 특화망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자료 이건 다 있어요. 이은 5G의 그러니까 특화망의 필요성, 특화망의 개념도, 특화망 구축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특화망의 유형.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5G 상용망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구축하는 방식이 있고요. 상용망과 일부 공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용망과 완전 공유형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고요. 장단점을 다 그 밑에 써놨어요. 뭐 완전히 분리하면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는 되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고요. 돈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운영 인력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5G 이 특화망의 주파수 공급 대역, 공급 방식, 활성화 방안. 주파수 공급 대역은 거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그 4.82기가 대역하고 28기가 대역 두 가지 대역이 있고, 그래서 총 10개, 4.82기가 대역에 총 10개의 대역폭 10메가씩 할당이 돼 있고, 28GHz 대역은 60MHz씩 10개가 할당이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주파수는 구분이 돼 있고요. 주파수 공급 방식은 타입 1, 2, 3으로 나눠서, 이거가 이미 자료로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방안은, 뭐, 선도 서비스 도입하고, 레퍼런스 확보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선도 기업 육성해야 되고, 뭐, 장비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죠.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쓴 거고요. 결론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작년 12월 기준, 총 26개소의 특화망이 구축이 신청을 했고, 그렇게 될 거예요. 26개소, 18개 기관이, 특화망 신청을 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6개 지역에, 개소에
주파수 할당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고 주파수를 할당해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CCTV 문제가 나왔죠. 지능형 CCTV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CCTV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면 인식, 얼굴 인식만 이야기했어요. 얼굴 인식. 그 위한 정보 처리 기술, 검출 기술. 얼굴을 검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오탐 최소화 방안. 그래서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일단 써야 되죠. 지능형 CCTV 정의했고, 지능형 CCTV 등장 배경, 그 다음에 구성도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CCTV 요소 기술 썼어요. 요소 기술. 영상 전처리, 객체 탐지, 객체 추적, 영상 보안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3번에 답을 써야 되니까 안면 정보 처리 기술 및 검출 기술. 그래서 얼굴 정보 처리 주요 기술, 그러니까 안면 정보 처리 기술이 뭔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정보, 그러니까 안면 정보 처리 주요 기술이 얼굴 영역을 검출해야 되고, 얼굴을 인식해야 되고, 인식 기술이 있어야 되고, 얼굴 복원 기술. 얼굴을 없는 거를 완전히 복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인식을 했으면 거기에서 잡음이나 아니면 뭐 해상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복원 기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면 정보 처리 기술하고 검출 기술을 그냥 답을 하나로 묶어서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쓴 거고, 오탐 최소화 방안은 오탐 최소화 방안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 자료를 참조해서 그냥 이상현상 그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행위 기반으로 이상현상을 탐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잘못된 학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든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를 통한 AI 성능을 고도화해야 된다든지, 인식률을 향상시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자료를 참조해서 그냥 쭉 썼어요. 이제 IDC. 이거는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났잖아요. 거기에 이제 카카오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됐잖아요. 거기에 판교 SK CNC는 IDC 센터, 그러니까 SK CNC에서 만들어 놓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고요. 거기 안에 카카오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는 장애가 빨리 복구됐어요, 사실은. 근데 카카오는 사실 장애가 늦게 복구됐죠. 이게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뭐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재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화재 시 예상되는 문제점, 서비스 유지 방안 두 가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부터 써야 되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뭐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쓰고 나서 화재가 발생 시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IDC의 정의, 그 다음에 IDC의 필요성, 그 다음에 IDC 구성도 및 등급은 티어로 나누죠. 티어 1, 2, 3, 4로 나누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화재 발생 시 손실 발생 과정 및 예상 문제점은, 화재는 열이잖아요. 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상승하죠.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일단 스프링클러가 물이 뿌려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서버가 타잖아요. 타고 온도가 서버는 높아지면 그냥 다운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연기도 발생하죠. 그 다음에 설비가 손실될 수도 있고, 지원 설비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전원 같은 게 차단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화재 발생으로 해서 일어나는 손실 발생 과정을 쓴 거고요. 화재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크게는 직접 손실이 있고요, 간접 손실이 있어요. 직접 손실은 뭐냐면 일단 사람 죽을 수 있죠. 인명 손실. 그 다음에 서버 손실. 높은 온도 및 수분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뿌려지거나, 아니면 서버가 직접 타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서버가 온도가 높아지면 다운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서버의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고, 설비 손실도 있을 수 있죠. 서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온항습기도 있고 각종 전원 설비, 각종 기계 설비가 있으니까 홀라당 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비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손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많은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홀라당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건물은 인프라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크게 임명, 서버, 각종 설비, 인프라 손실 네 가지로 직접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직접 손실이고, 간접 손실은 데이터가 없어지잖아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을 건데 그게 일단 다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중단되잖아요. 걔한테 연결돼 있는 서버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다 제공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송. 카카오하고 SK CNC하고 소송하잖아요. 니네 잘못이네, 우리 잘못이네 하면서. 그러면 뭐 소송 비용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떠나죠. 간접 손실로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서비스 유지 방안은 재해복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죠. 똑같은 재해복구 시스템을 다른 데다 만들어 놓고 항상 데이터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용성 솔루션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액티브하고 스탠바이로 동작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 같은 걸 미리 해놓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재해복구 시스템을 도입해서 똑같은 데이터 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확실한 방법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에다가는 이런 내용 쓰는 거예요. 이제 2022년 10월 15일 SK CNC 데이터 센터의 화재 발생으로 3분 뒤 전원 차단, 그 다음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4시간여 만에 정상 서비스로, 왜 네이버는 4시간여 만에 정상 서비스 가능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아까 그 앞에 단어가 생각나는데.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 카카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걸린 거죠, 며칠. 그래서 카카오는 4일 지난 후에 복구됐어요, 사실은. 그 여파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런 내용은 결론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의 역할과 이상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이런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사의 역할과 이상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써야 돼요. 이런 결론을 좋아하거든요. 채점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은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문제예요, 사실은. 얘를 어떻게 링 토폴로지로 내가 만들지? ITS 현장에서 ITS 센터까지 억세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딱 조건이 L2 스위치 5대, SFP 5개, 광 케이블 한 코어 주고 설계하라고 한 거예요, 링 토폴로지로. 여기에 주요 문제는요, ITS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ITS 문제로 놓고 풀었지만 결론 문제는 설계 문제잖아요, 설계. 물론 이제 ITS 설계 문제를 광으로 놓고 풀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ITS로 필요성, 정의 이런 거는 쭉 썼고요. ITS의 그림도 그리고 ITS의 통신 기술도 비교하고. 왜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딱 그 반 페이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ITS 쓰고 4번에 이제 설계를 제가 한 게 거기,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ITS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ITS 현장이 있고 ITS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ITS 센터에서 현장까지 연결하는 게 억세스 네트워크이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ITS 센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다고. CCTV도 있고요. VMS도 있고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설비 여기서 그냥 UTP로 오는 거죠. UTP로 무조건 와요. 광으로 올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어차피 광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왜 L2 스위치를 줬냐면 L2 스위치에서 일단 UTP로 받아야 되니까.
L2가 받아요. 여기 내부에서는 스위치니까 전자적으로 동작하겠죠. 얘를 광으로 보내려면 SFP가 있어야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보호 절차가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쭉 보내죠, 그냥. 근데 보호 절차가 가능한 망을 링 토폴로지로 설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두 개를 해놓고. 그러면 광은 SFP는 두 개 상하향이 있어요, 상하향. 그러니까 두 가닥씩 나오죠. 얘는 그러면 링 5개를 무조건 5개씩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SFP가 또 받겠죠. 그러면 여기 L2 스위치로 받아요. 여기도 이렇게 오겠죠. SFP로 받고 L2로 받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보호 절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SFP는 벌써 4개를 써먹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보호 절차는 L2끼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다 UTP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뭐 한 대가 고장난 보호 절차라고 하는 거는 한 대 고장나면 다른 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얘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 절차가 가능하니까 얘가 받아서 얘가 고장났으면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SFP가 하나를 덜 써먹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달았어요. 넘기는 거는 얘만 넘기자. 여기는 설비로 보면 여기는 센터예요. 얘는 현장에 있는 거고요. 얘는 센터에 있는 거예요. 센터. 그러니까 센터하고 현장 중간에 여기는 전송 구간, 광 케이블이 가는 데죠. 거리가 멀어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거리가 멀다고요. 그냥 이렇게 설계했어요. 어쩔 수 없이. 5개뿐이 안 줘서. 사실은 6개를 줘야 맞는 거죠. 6개를 줘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사실은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5개를 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5개가 영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 5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설계 조건은 이렇게 되니까 ITS 현장에서 광통신 억세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보호 절차가 가능한 링 토폴로지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L2 스위치 5대, SFP 5개,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이렇게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 조건에 맞게끔 이 조건으로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